구일가족으로 알려진 북한 주민들이 최근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탈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일가족의 어선을 이용한 귀순 공개된 것을 기준으로 보면 6년 만입니다. 북한이 송환 요구를 하는 경우엔 또 어떻게 될까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 6일 밤에 두 일가족이 어선을 타고 탈북했다. 물론 경로나 여러 가지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귀순한 의사를 표시했겠죠? 네, 우리 군이 이제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북한 어선이 NLL 넘는가 안 넘는가를 계속 주시하다가 NLL을 넘자마자 바로 그냥 접근을 해서 네. 귀순 의사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북한 거기 어선에 탄 분들이 우리는 표류한 것이 아니고 귀순하기 위해서 넘어왔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제 인수를 받아서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군에서만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네. 군, 경찰, 통일부, 국정원 이렇게 해서 합동 조사단이 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합동 조사 기간에 해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보면 이제 일가족 10명은 넘지 않은 것 같고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제 대략적인 내용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일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탈북한 경우가 있었나요? 굉장히 이제 오래간만이죠. 네. 오래간만인데 이제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87년도에 김만철 씨, 김만철 씨. 그분들이 이제 11명이죠. 네. 그분들은 이제 일본을 거쳐서 대만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21명, 그러니까 세 가족입니다. 예. 그들이 이제 서해상으로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다시 11명이 동해상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 그때 이제 5명이 다시 이제 동해상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오신 분들을 보면 6년 만에 네. 이렇게 그나마 한 10여 명이 이렇게 일가족 단위로 해서 넘어온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예. 6년 만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제 어선을 통해서 탈북하는 경우가 예. 쉽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국경선이 통제돼 있잖아요. 네. 2020년 1월 달부터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북중 국경 통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때 이제 통제를 할 때 북한은 중국보다 훨씬 더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예. 백신도 물론 없었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봉쇄를 통해서 자신들이 살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중 국경선에 철조망도 이제 아주 강화하고 초소도 엄청나게 많이 쳤습니다. 네.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탈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오신 분들은 어선을 타고 왔단 말이죠. 네. 어선을 타고 왔다라고 하면은 항해도에 이제 어선을 가지고 있는 어선을 운전할 줄 아는 그런 그 선장이 뭐 한 분이 있겠죠. 이제 그분 가족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기회를 보다가 네. 넘어오지 않았는가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꽃게철입니다. 예. 우리 이제 뭐 서해 오도도 이제 꽃게 잡느라고 바쁘시고 그러지만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이제 북한 어선들, 뭐 중국 어선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북한 경비정들도 낮에는 그런 거 이제 통제하고 그러느라고 아마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분들이 배를 가지고 넘어올 정도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은 무모하기도 하고 대담하기도 한데 네.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전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 북한 군들이 초소별로 시간 단위로 어떻게 근무 교대를 하는지 그런 것들도 아주 지속적으로 파악을 했을 거고요. 북한 경비정들이 이제 바다를 이렇게 순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경비정들이 순찰하는 그 시간대들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최선의 자기네들이 볼 때 탈북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시간 그걸 골라서 넘어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게 밤인데 날짜를 보니까 음력으로 3월 18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밤이 몇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달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달이 있는 상태에서 좀 도움을 받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일단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서 조심스럽게 넘어왔을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물론 아직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혹시 위장 탈북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위장 탈북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죠. 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뭐 자기네들이 이렇게 기순하기 위해서 넘어왔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100% 믿을 수는 없지만 네. 그보다 사실상 뭐 결정적인 것은 어린아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린아이를 태우고 와서 그걸 뭐 위장해서 이렇게 넘어올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100% 자진해서 이렇게 기순했다 이렇게 보죠. 예. 보통 이런 합동 신문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제 이게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네. 뭐 통상 한 달 넘게는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합동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군에서 맨 처음에 이제 이들을 인수 받아 가지고 그걸 이제 전체가 다 모여서 이렇게 이제 합동 신문을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야 이제 그분들이 어떤 이제 의도로 네. 이걸 탈북을 한 건지 그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파악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죠. 예. 이제 통일부에 여러 자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탈북민 입국자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줄었는데 그 이유 역시 코로나로 봐야 됩니까? 2019년까지는 이제 1,000명대를 유지해 왔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20년 들어서면서 뭐 한 200, 300 그 정도로 하다가 그냥 두 자리 숫자로 줄어들거든요. 네. 2021년과 2022년에는. 그렇게 줄어드는 게 이제 결정적으로는 코로나라고 봐야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코로나가. 하나는 북중 국경 통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탈북이 어렵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 주민들 스스로 입장에서 봐도 네. 코로나가 겁난 거예요. 이건 내가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 걸리면 나 죽는데 죽는 사람을 북한에서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국 가서도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나는 백신도 안 맞았으니까 죽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하나는 이 북중 간의 국경 통제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탈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탈북자 수가 줄었는데 네. 이 와중에도 이렇게 어선을 타고 넘어왔다. 그럼 귀순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제일 큰 것은 뭐 식량난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북한을 탈출하신 분들이 이제 좋은 뜻으로 이렇게 보면 크게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데 네. 하나는 자식들 이제 미래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탈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좀 여유 있는 분들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넘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식량난이 좀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북한에서 이제 1년에 필요로 하는 양이 550만 톤에서 한 560만 톤 뭐 그 정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북한이 작년도에 생산한 것을 통계를 내는 곳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충 80만 톤에서 100만 톤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100만 톤 정도가 부족하면 한 400만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거든요. 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400만 명이 굶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북한은 올해 2월 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예. 그런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작년 12월 말에 개최를 했고 이게 통상 1년에 2번 정도 개최하는데 12월 말에 개최했는데 2달 만에 개최했단 말이에요. 네. 2달 만에 개최할 때 그때 딱 한 주제만 가지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어요. 그게 뭐냐? 농업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농업 문제 가지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아사자가 생기고 탈북자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 전체적인 거를 좀 보면 아무래도 이제 민둥산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산 어지간한 것은 거기 개간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 분 가뭄 들고 큰 불 한 번 쏟아지면 그게 다 썰려 내려가지고 논농사까지 다 망치는 거잖아요. 밭농사도 망치고 논농사도 망치고 네. 게다가 이제 전부 다 이 토질들은
산성이 돼 있고 또 비료도 없어요. 그렇죠. 또 농업 기술도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지를 않는 거죠. 게다가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북한 주민들을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포전 제도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집단 농장 개념이 아니고 3명 내지 5명, 네. 3명에서 5명 정도가 그냥 어느 일정한 부분을 받아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일정한 양만 이제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포전제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이게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포전제가 있을 동안에는 그 농민들이 그걸 생산해서 남는 걸 가지고 시장에 파니까 생산량이 훨씬 늘어나는 거죠. 농민들도 여유가 있고. 그런데 이제 포전제가 이제 좀 애매모호해지고 또 김정은은 거기서 이거 시장에서 네. 장마당에서 쌀 같은 거, 곡식 같은 거 이거 유통시키지 말아라. 국가가 전부 다 해가지고 국가가 이걸 전부 다 팔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다시 생산량을 줄이는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김정은이가 이제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네. 거기서는 이제 주식이 뭐겠습니까? 고기하고 빵이잖아요. 그렇죠. 빵은 이제 결국은 밀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식량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쌀이고 하나는 옥수수인데 옥수수 심지 말고 보리하고 밀하고 심으라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반푼수가 집안 망친다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농업하는 이제 관련 기술자들이나 뭐 관계기관들한테 얘기하고 농민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 충분한 기술도 없는데 자기의 그 과거 경험에 그걸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못 들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쌀하고 보리나 또 밀하고의 이 교체 시기를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같으면은 통상은 이제 4월 달 뭐 그 정도 되면은 전부 다 모내기 다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6월 달 정도 돼서 보리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교체 시기가 맞아요. 근데 북한은 추우니까 이게 벼농사 이게 이 심는 게 5월 달 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보리 수확하는 거하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보리하고 밀하라고 많이 심으라고 하니 그것은 보리하고 밀의 소출은 늘어났어요. 대신에 이제 옥수수는 줄어들었겠죠. 쌀도 줄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농사의 방법에 이것이 어떤 점차적인 걸로 가면서 기후 변화를 고려하고 또 북한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걸 김정은 한마디로 그냥 바꾸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100만 톤 가까이 식량이 부족한 거고 그 영향이 아마 이번에 어선을 타고 내려오신 분들한테도 영향을 미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지 못하는 또 많은 분들은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또 많은 아사자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지금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굶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보면 어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어선을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닐 거고요. 그렇죠. 북한이니까 모든 생산 수단은 국가의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이제 선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직책을 부여받았거나 어떤 협동조합의 한 일원으로 이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일 이제 선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뭐 배 몰 줄 알고 이런 걸 다 잘 아니까 아마 엄청난 계획을 세워서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일단 이제 귀순 사실이 알려지면 북한에서 어떻게 행동에 나설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보통은 송환 요구 하잖아요. 어떨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의사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이게 뭐 지금 10년, 20년 된 게 아니고요. 뭐 한 3, 40년도 더 됐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오신 분들이 난 기순 의사가 있다면 이제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잘못 왔으니까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북한으로 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작년도죠. 작년 6월 달일 텐데 그때 이제 삼척을 통해 가지고 4분이 들어왔거든요. 4명이 배 하나를 타고 그런데
두 사람은 남겠다고 그랬고요. 두 사람은 난 이 친구들 때문에 그냥 얼토당토하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 나는 돌아가겠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아주 정착이 돼 있는 거죠. 한국은 북한 주민들이 넘어와서 예를 들어서 실수로 넘어왔거나 표류해서 넘어왔거나 그래서 네. 난 돌아가겠다면 100%다 돌려보내주는구나. 이게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때를 쓸 수가 있죠. 그거 뭐 잘못 갔으니까 뭐 우리 송환해달라.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또 그럴 리도 없지만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이제 물어서 네. 북한 주민들이 나는 확실히 기순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여야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북한이 요구한다고 해서 북한으로 송환을 시켜서는 안 되지요. 예. 근데 혹시 그 어선 같은 경우에 북한 입장에서 이거 자기네들 자산이다. 이거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옛날에도 뭐 그런 사례는 뭐 있었죠? 가끔씩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뭐 돌려보내주기도 하고 그 돌려보내주는 것이 NLL에서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난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배를 가지고 NLL에서 자 이제 가라고 그래서 이제 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순이란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육로로 기순을 하는데 내 총 가지고 왔다. 네. 그 총 돌려달라면 주겠어요? 그러면은 저기 이웅팽이가 그때 비행기 몰고 왔어요. 네. 그 비행기 돌려달라면 돌려주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래도 해석의 여지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NLL까지는 누군가가 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타라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거기서 북한이 또 도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니까요. 그리고 북한 스스로도 예. 창피할 겁니다. 아마 사람은 뭐 10명이든 뭐 몇 명이든 기술을 해서 갔는데 네. 그 사람들이 타고 간 배 돌려달라. 그게 어떻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그 말하기도 쑥스러운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만큼 식량난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네.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무기 개발을 통해서 좀 의식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 겁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런데 북한 주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북한 주민들은 민주주의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민주가 뭐고 자유가 뭐고 인권이 뭔지를 잘 몰라요. 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다 조선시대를 거쳐서 왕조시대 거쳐서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독재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것도 3대 독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자기 일생을 다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또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3세계 국가에서 지금 뭐 다른 나라들 뭐 남미 이런 데서 일어나는 데모나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 그렇게 고난의 행군 시절에 뭐 수십만 명이 굶어서 죽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안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북한의 통제 기제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주민들 5호 담당제를 비롯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이 제도가 네. 워낙 정착돼 있다 보니까 감히 정권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꿈을 못 꾸는 거죠.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들한테 이제 그들이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들락날락하는 것도 자유스럽지 않고 네. 인터넷도 다 차단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북한은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것이 그냥 죽으면서도 지상 낙원인 것처럼 해서 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북한 주민들도 이것이 아니고 자유가 뭐고 인간의 권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하려면 이제 정보에 대한 뭐 유입이라고 할까요? 또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알아야 할 권리 그것을 충족시켜 줘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한국도 그래야 되고 국제사회도 이런 데 동참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미국에서 북한 인권 대사를 이제 청문회를 이제 거쳤거든요. 네. 곧 이제 임명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북한 귀순과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